2023년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나의 변화가 관측됩니다. 한글 관련 검색과 입력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가 한글을 입력하고 한글로 댓글을 달고 한글을 닉네임에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이 한글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나왔습니다. 학습 과정 없이 특정 문자가 익숙해지는 현상은 기존 언어 습득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중국 제2세대는 한글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미 반복적으로 보고 입력하며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이후에야 이 문자가 가진 의미를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2022년 초였습니다. 중국 주요 플랫폼에서 특이한 패턴이 관찰됐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한글 형태를 먼저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언어 학습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죠. 언어를 배우려는 동기가 생기고 그 다음 문자를 익힙니다. 그런데 중국 Z세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동기 없이 문자 형태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형태가 익숙해진 뒤에야 언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 비리비리와 샤오홍슈에서였습니다. 비리비리는 동영상 중심이고 샤오홍슈는 사진 중심 소셜미디어죠. 이 두 곳에서 한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썸네일 한쪽 귀퉁이에 사진 속 간판에 디자인 요소로 삽입된 텍스트예요. 처음엔 그냥 장식이었습니다. 중국 크리에이터들이 한국 콘텐츠를 재편집하면서 자연스럽게 남겨둔 한글이었습니다. 왜 지우지 않았을까요?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정사각형 구조라 중국어 자막 옆에 배치해도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았어요. 한자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화면을 답답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이 시기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반복 노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쌓였습니다. 한 영상에 3초, 다른 영상에 5초, 사진 한 장에 2초씩이었습니다. 중국 Z세대는 하루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한글이 매일 수십 번씩 눈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이 과정은 전혀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홍보한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이 커리큘럼에 넣은 것도 아니었어요.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이동했고 그 안에 한글이 자연스럽게 포함돼 있었을 뿐입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한글도 배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화면 안에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글의 구조였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립되는 방식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 14개와 아, 야, 여 같은 모음 10개가 조합되죠. 이 조립 구조는 중국 젊은 세대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스마트폰 아이콘처럼 모듈 방식으로 조립되는 시각 언어와 비슷했어요.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의 뜻을 몰랐지만 구조는 직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선 하나 그으면 기역, 선 2개 그으면 니은이었습니다. 사각형 안에 선 하나 넣으면 미음, 선 2개 넣으면 비읍이었죠. 이 패턴은 반복될수록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자는 다릅니다. 획수가 많고 부수가 복잡하고 외워야 할 형태가 수천 가지예요. 하지만 한글은 24개 기본 요소만 파악하면 조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이 차이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한글은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단순했어요. 반복되는 요소가 있었고 그 요소들이 규칙적으로 조합됐습니다. 이 단순함이 무심한 노출 단계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눈에 익었어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외우면 부담이 생기지만 읽으면 거부감이 없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미 형태가 친숙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친숙함이 축적되는 동안 중국 온라인 환경에선 다른 변화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드라마, 예능, 음악, 뷰티, 게임 콘텐츠가 중국 플랫폼에 계속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마다 한글이 붙어 있었죠. 로고에, 자막에, 상품명에, 아티스트 이름에요. 중국 젊은 세대는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도 함께 소비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이 단계에서 한글은 아직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각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반복 노출이 쌓이면서 시각 요소는 점점 패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의 뇌는 한글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우려는 의도 없이 자동으로요. 이 무심한 축적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2년 중반부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 시작했어요. 멈춰 서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읽으려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이 변화는 댓글창에서 먼저 포착됐습니다. 중국 사용자들이 한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자는 뭐예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질문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동그라미는 무슨 소리예요? 이 선 하나 더하면 소리가 바뀌나요? 형태에 대한 질문에서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바뀐 겁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을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체계를 가진 문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에서 한글 관련 콘텐츠가 증가했습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디자인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그래픽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포스터에, 로고에, 상품 패키지에 한글이 들어갔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글은 시각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구조라 배치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보였죠. 중국 젊은 세대는 이 디자인들을 보면서 한글에 더 자주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노출이 반복될수록 한글의 구성 요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반복되는 걸 보고 니은이 다른 글자에도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시옷이 여러 조합에서 사용되는 것도 인식했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단계에서 중국 젊은 세대는 아직 한글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찰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한글이 단순히 복잡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어요. 이 인식이 중요했습니다. 한자를 배울 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한자는 하나하나가 독립적이었습니다. 나무, 목, 불화, 물수 각각 외워야 했죠.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기억을 알면 가, 고, 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니은을 알면 나, 노, 누가 보였죠. 이 조합 가능성이 중국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론 단순한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 단순함이 부담을 낮췄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페이지가 증가했어요. 화장품, 의류, 식품, 전자제품이 중국 플랫폼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품 이미지엔 한글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중국 판매자들은 한글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글이 있는 제품 사진이 더 잘 팔렸어요. 한글이 있으면 정품처럼 보였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중국 소비자들도 이걸 인식했죠. 한글이 붙은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더 자주, 더 가까이서 보게 됐어요. 제품을 고르면서, 리뷰를 읽으면서, 사용법을 확인하면서요. 한글이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 들어온 한글은 더 이상 낯선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형태였죠. 이 익숙함이 쌓이면서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엔 이건 외국 문자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건 자주 보는 문자야로 바뀌었어요. 이 변화가 핵심이었습니다. 낯설매에서 익숙함으로의 전환이었죠. 그리고 익숙함은 다음 단계로 가는 문턱을 낮췄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배우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한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은 생겼어요. 저 동그라미는 무슨 소리지? 저 선은 왜 저기 있지? 질문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이 생기면 답을 찾으려는 행동이 뒤따릅니다. 아직은 적극적인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무관심은 아니었죠. 중간 지점이었어요. 관심은 있지만 배우려는 건 아닌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애매한 상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거부하지 않았고 한글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이 자연스러움이 나중에 폭발적인 변화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2023년 초였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에게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글이 소리를 가진 문자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발견은 음악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플랫폼에서 K-팝 인기가 계속됐죠. 중국 젊은 세대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봤습니다. 화면에 한글 가사가 떴고 동시에 중국어 번역이 자막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한글 가사와 중국어 자막을 동시에 보면서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이 소리를 표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해라는 한글이 나오고 아인이라는 중국어가 나왔습니다. 고마워가 나오고 쉐쉐가 나왔죠. 반복됐습니다. 같은 한글이 나올 때마다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해는 언제나 비슷한 발음이었고 고마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죠. 중국 젊은 세대는 이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배우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노래를 듣고 가사를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쌓이면서 한글의 소리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의 사와 사과의 사가 같은 소리라는 걸 인식했어요. 고마워의 고와 고양이의 고가 연결됐습니다. 한글이 조합 문자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중국 젊은 세대가 여전히 한글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냥 알게 됐어요. 노래를 듣다 보니 알게 된 겁니다. 의도 없는 학습이었죠. 하지만 효과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한글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닉네임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안녕, 사랑, 꿈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뜻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알면 쓸 수 있었죠.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키보드에 한글을 추가했어요. 이건 큰 변화였습니다. 키보드를 추가한다는 건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댓글에, 게시물에, 메시지에 한글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짧은 단어였습니다. 안녕, 감사, 좋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봐 같은 문장도 나타났죠. 문법이 정확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어 어순으로 한글을 조합한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의사소통은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면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이 입력하기 쉽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어는 병음을 입력하고 한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영어는 철자를 정확히 알아야 했죠. 하지만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입력하면 됐습니다. 안녕을 쓰고 싶으면 응, 아, 응을 누르면 됐어요. 소리만 알면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직관성이 중국 젊은 세대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잡하지 않았고 실수해도 수정이 쉬웠죠. 그래서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었어요.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에서 한글 학습 콘텐츠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아니었어요. 강의 형식이 아니라 쇼폼 영상 형식이었습니다. 30초에서 1분 길이의 짧은 영상에서 한글 한두 글자를 알려줬죠. 오늘의 한글 사랑. 이 글자 읽을 수 있어요? 안녕? 이런 식이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스크롤하다가 보는 콘텐츠였으니까요. 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이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한글을 하나씩 익혔어요. 의도적인 학습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학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힌 한글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댓글에, 게시물에, 대화에요. 사용하면서 더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니까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선순환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국 젊은 세대와 한글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낯선 문자가 아니었어요. 사용 가능한 도구였습니다. 완벽하게 구사하진 못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와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었어요. 한국 아티스트에게 댓글을 달고 한국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한국 콘텐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용성이 한글 사용을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한글은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점점 더 자주 보이는 문자가 됐습니다. 특별한 문자에서 일상적인 문자로 바뀐 겁니다. 이 변화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다음 단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중반, 예상치 못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에게요. 공식 교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직접 만든 콘텐츠였어요. 비리비리의 한글 발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샤오홍슈의 한글 쓰기 가이드가 게시됐죠. 위챗에 한글 학습 그룹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저 글자는 뭐예요? 질문이 쌓였고 아는 사람들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답하는 과정에서 콘텐츠가 만들어졌죠. 처음엔 간단한 댓글이었습니다. 이건 안녕이에요. 아, 니은, 이응으로 써요. 하지만 점점 체계화됐어요. 자음 모음표를 만들어서 공유했습니다. 발음 규칙을 정리해서 올렸죠. 예문을 만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들은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먼저 배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중국 젊은 세대의 시선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글은 레고처럼 조립해요. 기억은 총 모양, 이응은 계단 모양, 받침은 아래층, 없으면 이응 넣어요. 비유가 직관적이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됐죠. 그래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같은 시기 한글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안에 한글 배우기, 한글로 이름 쓰기, 한글 손글씨 예쁘게 쓰기, 챌린지 형식이었어요. 게임처럼 접근한 겁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이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친구들이 반응했죠. 좋아요가 늘어났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해볼래. 생각보다 쉽네. 참여자가 늘어났어요. 챌린지는 계속 확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글이 학습 대상에서 놀이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부담스러운 공부가 아니라 재미있는 활동이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시도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았고 틀려도 웃으면 됐죠. 이 가벼움이 진입 장벽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이 적힌 상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티셔츠에 한글 문구가 프린트된 제품이었습니다. 노트에 한글 표지가 있는 제품이었죠. 핸드폰 케이스에 한글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이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이런 제품을 샀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건 일종의 과시였습니다. 나 이거 읽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었죠. 한글이 문화 자본이 된 겁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호였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배우려 했습니다. 소외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 심리가 학습 동기를 강화시켰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대학가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공식 동아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소규모 모임이었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교재는 따로 없었어요. 온라인에서 찾은 자료를 모아서 썼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웠죠. 이 스터디 그룹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여러 도시에서 생겼어요. 규모도 커졌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이었지만 나중엔 10여 명, 20여 명으로 늘어났죠. 이 현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을 개인적 취미가 아니라 집단적 활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면 지속성이 생깁니다. 혼자면 쉽게 포기하지만 그룹이 있으면 계속하게 되죠. 이 지속성이 한글 학습을 장기적 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글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한글 배우기, 한글 발음, 한글 쓰기 같은 키워드였어요. 검색량은 전년 대비 몇 배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의 한글에 대한 관심이 수동적 노출에서 능동적 탐색으로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우연히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찾는 단계로 넘어간 거죠. 이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한번 능동적으로 찾기 시작하면 계속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을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되죠. 중국 젊은 세대는 이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보였고 익숙해졌고 써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려 했어요. 그리고 이 적극성이 다음 단계로 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2023년 말 결정적 전환점이 왔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글자를 아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한 겁니다. 이 이해는 한 가지 발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중국 온라인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콘텐츠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리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이런 설명이었죠. 중국 젊은 세대는 이 설명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자는 그림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일, 달월, 물수, 다 상형 문자였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소리를 내는 신체 부위를 관찰해서 만든 겁니다.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중국 젊은 세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한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같은 시기 한글의 조합 원리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받침은 어떻게 작동하는지요. 가는 기역과 아의 결합, 각은 가에 기역 받침이 추가된 것.
가는 가에 니은 받침이 들어간 거. 이 규칙이 명확했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어요. 한자는 달랐죠. 비슷해 보이는 글자도 완전히 다른 뜻이었고 발음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일관됐어요. 같은 구성 요소는 항상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 일관성이 중국 젊은 세대에게 학습 효율을 높여줬습니다. 한번 배우면 계속 적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에서 한글과 다른 문자를 비교하는 콘텐츠가 등장했습니다. 한글과 영어 알파벳을 비교했어요. 한글과 일본어 가나를 비교했습니다. 한글과 중국어 병음을 비교했죠.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한글이 가장 배우기 쉽다. 이유도 설명됐어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따로 놀았습니다. 같은 철자도 단어에 따라 다르게 읽혔죠. 일본어 가나는 개수가 많았습니다.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총 92개였어요. 중국어 병음은 성조가 있었습니다. 같은 소리도 성조에 따라 뜻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24개 기본 요소만 알면 됐어요. 성조도 없었고 예외도 적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됐죠. 이 단순함이 중국 젊은 세대에게 결정적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잡하지 않았고 논리적이었어요. 배울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언어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언어에 관심 있는 중국 젊은 세대가 모인 곳이었어요. 한글의 언어학적 특징을 분석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글은 자질 문자다. 의문론적으로 효율적이다. 형태소 경계가 명확하다. 전문적인 용어였지만 설명은 쉬웠어요. 중국 젊은 세대는 이 분석을 읽으면서 한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 단순히 쓸 줄 아는 수준을 넘어서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아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이 심화된 이해가 학습 동기를 더욱 강화시켰어요. 알면 알수록 더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에서 한글로 창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를 한글로 썼어요. 일기를 한글로 적었습니다. 노래 가사를 한글로 번역했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문법 오류도 있었고 어색한 표현도 많았어요. 하지만 의미는 통했습니다. 그리고 통하면 충분했죠.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읽고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로 창작한다는 건 한글이 그들의 표현 수단이 됐다는 뜻이었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글 필기 인증이 유행했습니다. 손으로 쓴 한글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였어요. 오늘의 한글 연습, 한글 손글씨 연습 201차, 꾸준히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결과를 공유했죠. 이 지속성이 중요했습니다.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하면 능숙해집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타이핑 속도도 빨라졌고 표현도 풍부해졌습니다. 이제 한글은 낯선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도구였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용성이 한글을 중국 젊은 세대의 일상 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국 젊은 세대와 한글의 관계는 완성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봤고, 그 다음엔 익숙해졌고, 그 다음엔 써봤고,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완전한 습득이었어요. 그리고 이 습득이 다음 단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초 예상치 못한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을 정체성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문화적 기호가 된 겁니다. 이 변화는 소셜미디어 프로필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자기소개를 한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여행이 꿈인 23, 커피와 책을 사랑해요. 이런 문구들이었습니다. 중국어로 쓸 수도 있었지만 한글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면 다르게 보였으니까요. 같은 내용이어도 문자가 바뀌면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더 세련돼 보였고 더 국제적으로 보였죠. 중국 젊은 세대는 이 차별성을 원했습니다. 평범하지 않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썼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에서 한글 타투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몸에 한글을 새겼어요. 사랑, 꿈, 자유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짧은 문장도 있었죠. 나를 믿어, 포기하지 마, 오늘을 살아 이런 문구들이었습니다. 타투는 영구적입니다. 지울 수 없죠. 그런데도 한글을 선택했어요.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글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 가치를 가진 문자로 인식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 겁니다. 같은 시기 중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한글 메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메뉴 옆에 한글 표기가 추가됐어요. 아메리카노, 라떼, 샌드위치,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한글이 있으면 젊은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오늘 간 카페, 한글 메뉴 있어서 좋았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카페 주인들도 이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한글을 더 추가했습니다. 간판에도, 인테리어에도, 컵에도 한글을 넣었죠. 한글이 마케팅 도구가 된 겁니다.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요소였어요. 같은 시기 중국 패션업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패션 요소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티셔츠에 한글 문구를 프린트했습니다. 가방에 한글 자수를 넣었죠. 신발에 한글 로고를 새겼습니다. 이 제품들은 잘 팔렸어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였습니다. 한글이 들어간 제품이 트렌디하게 보였으니까요. 중국 젊은 세대는 이 제품들을 사면서 한글을 더 자주 접했습니다. 입고, 들고, 신으면서 한글을 봤죠. 일상 속에서 한글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에서 한글 챌린지가 다시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전엔 한글 배우기 챌린지였다면 이제는 한글로 표현하기 챌린지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한글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슬픔, 기쁨, 외로움, 설렘, 다양한 감정들을 한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공유했죠. 이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다들 자신만의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창의적이었고 개성 있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가 된 겁니다. 같은 시기 중국 음악씬에서도 한글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뮤지션들이 노래 제목을 한글로 짓기 시작했어요. 가사에 한글을 섞어 넣기도 했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그리워 같은 단어들이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글이 감정을 더 잘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중국어로 하면 딱딱하게 들리는 표현도 한글로 하면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음악적으로도 효과가 있었죠. 한글 발음이 리듬감 있게 들렸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한글을 더 깊이 받아들였어요. 이제 한글은 읽고 쓰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듣고 느끼는 언어가 됐죠. 감각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같은 시기 중국 대학가에서 한글 관련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날 기념 행사였어요.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기획했죠. 한글 쓰기 대회, 한글 발음 대회, 한글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가 많았어요.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한글 관련 책, 한국 문화 상품권,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 같은 거였죠. 행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즐거워했고 한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어요. 이 행사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을 단순히 사용하는 걸 넘어서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에서 한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글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중국어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왜 굳이 한글? 비판적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반론도 강했습니다. 언어는 도구야. 필요하면 쓰는 거지. 한글 쓴다고 중국어 버리는 거 아니잖아. 다양성이 좋은 거야. 논쟁은 계속됐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사용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자신의 선택을 고수했죠. 한글이 자신들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 확신이 한글을 중국 젊은 세대의 문화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외부에서 온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받아들인 문화였죠. 중국 젊은 세대의 것이 된 겁니다. 2024년 중반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국인에게 한글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었어요. 모국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모국어 사용자에게 자기 언어를 가르치는 거였으니까요. 이 현상은 온라인 교류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와 한국 젊은 세대가 소셜미디어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인이 물었습니다. 이 단어 왜 이렇게 써요? 받침은 언제 써야 해요?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죠. 중국 젊은 세대가 답했습니다. 받침은 음절 끝소리예요. 없으면 이응 넣어요. 기역 받침은 끝소리가 막히는 느낌이에요. 설명이 명확했어요. 한국인보다 오히려 체계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외국어로 배웠어요. 그래서 구조를 의식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받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분석하면서 배웠죠.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쓰다 보니 그냥 알았어요. 왜 그런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질문하면 한국인은 당황했어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아요. 이런 답변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젊은 세대는 달랐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파열음이에요. 시옷, 지읒은 마찰음이죠. 받침이 있으면 음절이 닫히고 없으면 열려요. 의문론적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인이 놀랐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감탄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에서 한글 분석 콘텐츠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만든 한글 해설 영상이었어요. 한글의 과학성, 한글 조합의 논리, 한글과 의문학 제목들이었습니다. 내용은 깊이 있었어요. 단순히 읽고 쓰는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봤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인인데 처음 알았어요. 우리 문자인데 이렇게 설명해주니 신기해요. 중국 친구들이 한글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을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전문성을 갖춘 겁니다. 같은 시기 중국 대학에서 한글 관련 연구가 증가했습니다. 언어학과 학생들이 한글을 연구 주제로 선택했어요. 한글의 의문 체계 분석, 한글과 중국어 병음 비교 연구, 한글 습득 과정의 인지심리학적 접근, 논문 제목들이었습니다. 학술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 연구들은 실제로 발표됐어요. 학회에서 논의됐고 온라인에서 공유됐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이 연구들을 읽으면서 한글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죠. 이제 한글은 배우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에서 한글 교육 콘텐츠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직접 만든 한글 강의가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유료 강의였습니다. 가격은 다양했죠. 기초 강의는 저렴했고 고급 강의는 비쌌습니다. 하지만 팔렸어요. 수강생이 많았습니다. 왜 팔렸을까요? 설명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만든 강의는 중국인의 시선으로 설명됐어요. 중국인이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고 중국어와 비교하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강의보다 오히려 효과적이었죠. 이 시장 형성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경제적 가치가 생긴 겁니다.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에서 한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등장했습니다. 한글로 콘텐츠를 만드는 중국인이었어요. 브이로그를 한글로 자막 넣었습니다. 일상을 한글로 기록했죠. 요리 영상에 한글 레시피를 적었습니다. 이 콘텐츠들은 인기를 끌었어요. 중국인 구독자도 있었고 한국인 구독자도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함께 보는 콘텐츠가 된 겁니다. 댓글도 섞였어요. 중국어 댓글과 한글 댓글이 같이 달렸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두 언어로 답글을 달았죠.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언어 장벽이 낮아진 겁니다. 같은 시기 중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글 실력이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한글을 잘 쓰면 인정받았어요. 와, 한글 진짜 잘하네. 원어민 같아. 칭찬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배웠죠.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으니까요. 이 경쟁이 학습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였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온라인에서 한글 인증 시스템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요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교육 플랫폼에서 한글 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시험을 보고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프로필에 표시했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글 능력이 스펙이 된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중국 젊은 세대와 한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한글이 낯선 문자였어요. 그 다음엔 익숙한 문자가 됐고, 그 다음엔 사용 가능한 도구가 됐습니다. 이제는 전문성을 가진 영역이 됐죠.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습득이 마지막 단계로 가는 토대가 됩니다. 2025년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에게 한글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문자였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였죠.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 된 겁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한글은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중국어와 한글이 섞인 게시물이 흔해졌습니다. 오늘 진짜 행복해. 좋은 하루였어. 중국어로 시작해서 한글로 끝나는 문장이었죠.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표현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감정에 따라 언어를 선택했어요. 강한 감정은 한글로 표현했습니다. 정말 사랑해. 너무 그리워. 미안해. 한글이 더 진솔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일상적인 내용은 중국어로 썼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과제 언제까지야? 실용적인 대화였죠. 언어가 용도에 따라 나뉜 겁니다. 같은 시기 중국 젊은 세대의 언어 감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글을 외국어로 느끼지 않게 된 거예요. 모국어는 아니지만 낯선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중간 지점에 있었죠. 편안한 언어였습니다. 이 편안함이 한글을 더 자주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부담이 없었으니까요. 틀려도 괜찮았고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죠. 그냥 썼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기업들도 한글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에 한글을 넣었어요. 광고 슬로건을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제품명에 한글을 추가했죠. 효과가 있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반응했어요. 한글 있으니까 더 끌려. 세련돼 보여.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기업들은 이 효과를 인식했고 한글 사용을 늘렸죠. 이 상업적 활용은 한글을 더욱 일상화시켰습니다. 거리에서, 매장에서, 온라인에서 한글이 보였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흔한 게 됐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교육계에서도 변화가 논의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한글을 선택 과목으로 넣는 방안이 검토됐어요. 공식 커리큘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수업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죠. 학생들이 신청했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자리가 금방 찼습니다. 학부모들도 지지했죠. 요즘 애들은 한글 알아야 해. 다 배우던데? 실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한글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교육계 진입은 한글이 중국 사회에 제도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같은 시기 한중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여행이 쉬워졌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간판을 읽고 메뉴를 이해하고 길을 찾았습니다. 불편함이 줄어들었죠. 한국인과 대화도 시도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통했어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이 직접 교류가 한글 학습 동기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진짜 써먹을 수 있구나. 실감했으니까요. 같은 시기 역방향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한국 젊은 세대가 중국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서로 가르쳐줬습니다. 중국인은 한글을, 한국인은 중국어를요. 언어 교환이 이뤄진 겁니다. 이상호 학습은 양국 젊은 세대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혔어요. 언어가 다리가 된 겁니다. 같은 시기 중국 젊은 세대는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언어는 문화의 그릇이니까요. 한글을 알면 한국 드라마가 더 잘 이해됐어요. 자막 없이도 일부 내용이 들렸습니다. 노래 가사도 직접 이해했죠. 번역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직접적 이해가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닿을 수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기 전문가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의 한글 습득은 특이한 케이스다. 전통적인 언어 학습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 노출이 학습을 만들어낸 경우다. 평가가 나왔습니다. 학술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이 사례는 언어 교육 분야에서 연구 주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학습 의도 없이 습득이 가능했는가? 반복 노출의 효과는 어디까지인가? 문자 구조가 습득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글의 특성이 재조명됐어요. 과학적 구조, 조합의 용이성, 시각적 직관성이었습니다. 이 특성들이 중국 젊은 세대의 자연스러운 습득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었죠. 이제 중국 젊은 세대와 한글의 이야기는 하나의 완결된 사례가 됐습니다. 강요 없이 시작됐고, 의도 없이 진행됐고, 자연스럽게 완성됐습니다. 한글은 중국 젊은 세대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고, 기다렸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열려 있었고, 관찰했고, 익숙해졌죠. 이상호 존중이 성공적인 문화 교류를 만들었습니다. 강압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가장 강력한 확산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문화는 강요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스며듭니다. 한글과 중국 젊은 세대의 만남이 그걸 증명했죠. 그리고 이 만남은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도요.